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자 비서실 그리고 인수위원 인선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과 용인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선한 이재명 전 후보의 향후 거취를 놓고 정가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윤석열 당선자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4강 외교의 시동을 거는 데 아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떤 사람들이 담당해 나갈 것인가. 또 윤석열은 어떤 용인술이랄까 인사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사, 이게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1호 인사는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을 지금 1호 인사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이 앞으로 우리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하고 통화하세요. 이철이 정무수석한테 그렇게 하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뭐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비서실 인사를 보면은 대변인의 김은혜 전 공보단장 선대위, 그리고 핵심을 맡을 사람들, 그러니까 총괄특보단장의 이철규, 또 특보의 특별보좌관의 박수영 의원, 그리고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윤핵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권성동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면 이제 권성동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을 안 맡은다면 부위원장을 이제 국민의당의 뭐 이태규 의원 등이 맡는다든가 그런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도 지금 알려지기로는 인수위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인재 풀은 아주 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에만 계속 있었으니까. 검찰 쪽에는 상당히 뭐 법조계통에서는 자신의 인사풀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지만은, 이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 당초에 무슨 윤핵관 했던 사람들도 당초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 윤 당선인 주변에서 계속 거론됐던 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 앞으로 인사도 뭐냐면 소신 있게 인사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분의 인재 풀이 좁다는 것을 보면 그럴 우려성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편중돼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도움을 받았거나 지금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가 꾸려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인사를 공정하게 하자면 좀 더 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이 사람들도 좀 스크린할 때도 상당히 그 대상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좀 걱정이죠. 지금 박수영 의원도 서울법대 후배고, 뭐 윤핵관 말고도 정무 1팀장을 맡은 정의용 의원도 초선인데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 팀장 이상희 전 기획비서관 청와대 여기도 기획실장을 이 선대에서 비서실 기획실장을 맡았죠. 그리고 수행팀장은 이용 의원 그대로 보스레이 국가대표 출신들이에요.
뭐 당선자 비서실은 지금 그러니까, 당장으로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인재풀을 거기다 충분히 쓸 수가 없고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임시 그런 조직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뭐 비서실은 또 따로 꾸려지는 거니까. 그 아까 저기,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우선 당장 뭐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배치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만은 너무 예. 캠프 출신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예, 아까 이제 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인사 제 1호가 장제원 실장이었다 이러는데 지금 고 교수 그대로죠. 뭐냐면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이거 실장 뽑는 게 이런 것도 무슨 공식적인 어떤 인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당선인으로서 지금 당장 왜냐면 비서실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이런 보좌역이.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복잡한 절차 한 것이고 그냥 장 실장하고 의논하라고 이렇게 했을 수가 있거든요. 통화하라고 이랬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 계속 인사를 네.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내각 조각을 할 때도 이런 식의 인사가 되면 그 인사가 상당한 또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특별히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부터 좀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서실 인사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전 제1기획본부장 이동훈 씨인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탁현민이다. 이분이 MB 때도 취임식 기획을 해서 이번에도 뭐 취임식 그런 기획을 맡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탁현민이가 했던 그런 행사 기획이라든가 그런 쪽을 맡지 않겠습니까? 뭐 행사 의전 이런 거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탁현민 스타일이면 절대 안 돼. 왜냐면 탁현민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라든지 그 이미지가 엄청 나빠졌거든. 이게 보여주기 쇼로 끝나버렸거든. 거기다가 탁현민의 거기다 행사 기획이라. 의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정치 논평까지 다 하고 나가지고 말이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가지고 자기가 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했거든. 그런 점에서는 아마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실해주는 건너가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네. 예. 이제 본격적인 인사는 인수위 인사고 또 인수위원이 24명이 상당 부분이 바로 내각에 참여하거나 뭐 청와대로 참모로 가는 수도 있고 또 5년 기간 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중용이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4월 초 중순에는 아무리 늦어도 조각 명단이 나와야 하거든요. 나와야죠. 인사청문회라는 게 20일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까지 다 맞춰가지고 아주 제대로 이렇게 딱 출범하려면은 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 달 정도 뭐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조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MB 때는 고소형 내각이다. 또 이 문재인은 캠코더 인사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첩 인사다. 이런 말들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MB 때는 고대, 소망교회, 영은 영남 뭐 했었고 진짜 이 문재인 정권은 캠코더 아닙니까?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해갖고 자기끼리끼리 패밀리 정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수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선임 과정에 있는데 아주 치열한 모양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엄청 초거대 야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에서 차이가 0.73% 차이밖에 안 났다는 이런 건 명심해야 돼. 만약 여기서 인사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어떻게 만약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런 인사 행태가 나타날 경우에 야당이 공격할 명분을 주거든. 그럼요.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터 번개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벌써 동력을 잃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명분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 예, 그런 점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그게 나중에 가서 또, 검찰 인사더라, 무슨 서울대 인사더라든지, 그 선거 때 선대위 그 자기 측근 인사더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핵관 인사라든지 이런 식의 지적을 받거나 그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되면 윤 정부가 출범 초부터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점이 이제 유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하고 그건 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년을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사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이 비서실 인사라든가 이제 인수위 인사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인사 스타일을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뭐 쭉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어떤 원칙들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능력을 중시하겠다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강조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또 인간성이랄까 멘탈리티랄까 그게 의리와 인연 아닙니까? 의리. 그래서 지난번에 장재원 그 지금 비서실장 캠프 시절에도 거기서 총괄 본부장을 하다가 또 아들 문제로 물러났는데도 그것도 상당한 시기를 끈 것은 의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물러나게 해시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다가 이제 실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그러한 인사 스타일이랄까 최근에 이런 인사 몇 사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리라는 것은 사나이답다, 의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 지어지는 건 나쁘진 않죠.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으로서 윤석열 이러면 의리 있는 사나이 뭐 이래가지고 좋은데 이 의리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말이죠. 인사 뭐랄까 편중 인사가 갈 수 있거든요. 나 가까운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인사에도 국가를 경영하는 인사예요. 이거는 개인 누구 그 보좌진을 만든 게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가를 같이 경영해 나갈 사람을 뽑는 거니까 능력 따지고 뭐 능력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의리라든지 이런 게 개입되면 상당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국가 경영 능력에서 각 분야에서 국가 경영력을 보는 그 역량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의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자기가 말할 때 탕평 인사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야당에서 직접 수혈을 하긴 우리나라 정치 지형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또 학계라든지 또 이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대통령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삼고 초려하겠다 해놓고 일고 초려도 안 하거든.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거지. 장관 주는 거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로 자기가 지금 강조했듯이 삼고 초려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 인사는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국가 경영을 위한 인사를 하는구나. 이걸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천하에서 인재를 가려서 뽑는다는 이런 인식이 윤 당선인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참모들한테도 철저히 그게 그런 인식으로 무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탁하는 인사 같은 것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야죠. 지금까지는 보면은 주로 대학 교수들 뭐 그런 외부라고 해봤자 그런데 정말 민간에서 역량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를 해주는 게 지금은 민간 부분이 워낙 뭐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악관 같은 거 보면 무슨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주 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도 민간 뭐 합동위원회인가 뭐 그런 형식으로 수석을 없애버리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이 수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내각이라든가 꼭 장관 아니라도 차관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분야에서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후보는 그런 쪽에는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경제 분야 또 산업 분야 이런 데서 장관을 뽑으면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는 또 이론에 밝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산업부라든지 이렇게 경제에 직접 현장과 밀접한 그 관련을 가져야 되는 거기다가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도 뽑지 말고 기업에서 일해가지고 기업을 키워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과감하게 발탁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 교수도 물론 좋습니다. 대학 교수도 뭐 이론적으로는 밝지만 대신에 이 사람도 뭐랄까 현장에서는 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거 윤석열 후보 보고 후보 쪽에 말이지 무능하다 무지하다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데 뭐 경험 없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들을 너무 해가지고 근데 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정말로 무슨 소신을 학문적 소신을 갖고 연구 활동을 했던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대개는 폴리페서들이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학계에서 인사를 뽑을 할 때도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총괄했던 정책실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대학 교수들 아닙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백면 선생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주 제대로 정책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장하성이라든가 뭐 김수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제학에도 없는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나라고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그것이 실험 현장에 또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장하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학자는 학자로서 나름대로 연구는 했다 치지만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연구를 했거든. 예. 예?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또 뭐 장하성 같은 경우에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예? 그런 식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편향된 그쪽으로만 자기들 합리화하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그런 걸 해서 이게 막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성향에 맞춰서 정책을 맞춰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보면 그렇게 편향된 편벽된 그런 이념에 너무 치우친 이런 사람은 좀 배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좌파뿐 아니라 우파도 마찬가지죠. 예. 뭐 진보나 또 뭐 보수 또 영남 호남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쓰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좀 우려되는 것이 학연 특히 서초동 인맥들, 검찰 인맥들, 또 캠프 인맥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부터 너무 이렇게 전면에 부상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빚이 없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갚아야 될 빚이 없다 이걸 강조해서는 그걸 그 말이 현실적으로 인사 과정에서 그 입증이 되도록 해줘야죠. 네. 어쨌든 뭐 아직은 뭐 비서실이라는 것은 정말 비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뭐 비서실장이 뭐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총괄특보라든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다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대고 가면 모르지만 청와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캠프에서 호흡을 맞췄던 오랫동안 또 선대위까지 이렇게 맞췄던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사의 원칙 그것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인사의 실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만사가 아니고 망사가 되었던 게 지금까지 뭐 여러 역대 대통령들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는 현실적으로는 그걸 안 지켰으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각오가 확실하다면 인사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아주 공정한 인사, 예? 그다음 상식에 맞는 인사, 예? 이게 이번에는 실현될 수도 있겠죠. 예.